우리네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불굴의 희망. 예. 자,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남자 김용남입니다. 근데 저같이 똑같아야지 매주 바뀌시면 어떡해요? 닉네임이. 찾아간 건데 예. 오뚜기 희망, 불굴의 희망, 불굴의 희망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난번에 희망인데 예, 예. 참 희망인 이렇게 하시지 네, 않았었나요? 그런데 예. 불굴의 희망 하겠습니다. 그걸로 어때요? 이제 미시는 걸로. 참 어구린에서 불굴의 희망까지 왔네요. 네. 알겠습니다. 변화한다는 건 좋은 일이죠. 예.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상가에 사람들 발길 끊어졌다고 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힘들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서울 남대문 시장 찾아서 여러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먼저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은 것 같아요. 손님 오시는 게. 그러니까 일단 돌아다니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점점 이제 수습이 되고 있으니까 뭐 국민들 다시 또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할 겁니다. 정부도 최대한 지원할 거고 그래서 뭐 힘내서 같이 과도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다시 이제 일상 활동 특히 또 경제 활동, 소비 활동 그것을 활발하게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지 않겠습니까? 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 떨치자고 하면서 상인들과 악수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대문 시장 행보 어떻게 보셨는지 김용남 의원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는 이번 우한 폐렴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 실정을 덮을 수 있는 호재예요. 덮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날 전에도 시장도 돌아다니고 상가도 돌아다녔습니다만 예. 우한 폐렴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에도 경제 상황은 아주 안 좋았거든요. 정말 역대 최악이라고 할 만큼 안 좋았어요. 네. 근데 남탓자라기로는 세계 챔피언감인 문재인 정부에서 올 적어도 1, 4분기의 경제 성적이 엉망인 거는 이제 이 우한 폐렴 핑계 대면 되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대문 시장 돌아다니면서 뭐 어렵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뜩이나 안 좋은 경제 상황이 지금 더 안 좋은 거는 맞아요. 예. 근데 그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죠.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꿔야죠. 네. 바라건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좋은 경제 가정교사를 꼭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 정책의 문제지 이게 네. 이 코로나19 관련된 상황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요거는 일시적이고 일부죠.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그러니까 저러니까 안 되는 거죠. 잘하는 건 잘한다, 못하는 건 못한다 이런 거고 어제 남대문 시장 간 것은 잘한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2019 코로나에 대하여 이제 공포가 많았는데 우선 공포감이 좀 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확진자 28명 중에 네. 7명이 퇴원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확진자들도 우리 의료진이 잘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HIV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제가 좀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공포는 치료 방법이 없거나 치료되지 않을 때 오는데 치료되는 사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포가 준 거고 이틀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확진자가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덜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남대문 시장에 가서 상인들과 직접 악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소비를 진작시키는 그런 행보를 한 것으로 뭐 저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어도 했을 행보이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연일 지금 저런 민생 행보를 하고 계신데 그로 인하여 자유한국당의 바람과는 달리 네.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올랐죠.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런 퍼포먼스를 하지 말라는 취지가 절대 아닙니다. 예. 저것도 해야죠.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을 챙기는 모습도 보여드리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퍼포먼스만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짜 뉴스세요. 근본적인 고민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 성장이 맞다고 고집을 피우시니까 아니, 이런 말씀을 보세요. 드리는 거죠.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기본적인 지향 방향인데 네. 그 얘기를 갖다 끌어넣으면 저는 박근혜 정부가 소위 낙수 이론에 기대서 경제 망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그건 끝없는 이념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1월 취업자 수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취업자 수 증가는 긍정적인 신호이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것을 어떻게 해서 50만 명 이상의 취업자가 늘었는지를 분석해서 또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가짜 뉴스냐면 그 저런 퍼포먼스만 한다. 그거 가짜 뉴스입니다. 퍼포먼스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늘었다는 게 사실은 가짜 뉴스죠. 그러니까 네? 그 늘어났다는 잠깐만요. 늘어난 건 늘어난 맞고. 숫자가 대부분 뭐예요? 60대 이상의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숫자가 는 거예요. 30대, 40대 특히 제조업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번도 늘어난 적이 없어요. 일자리가. 예, 지금 제조업 저희의 아니 잠깐만요. 제조업 일자리가 왜 줄었습니까? 2014년, 자, 15년 두 분께, 예. 제조업 부문 특히 창원, 울산 지역에 조선 그 등 구조조정하고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계속해서 미룬 거 아닙니까? 창원은 그러니까 탈원전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알겠습니다. 때 예. 이거를 잘라주셔야죠.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그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정리를 하고 이제 또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좀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이 경제 쪽을 다시 하나씩 또 따져본다 그러면 시간이 한참 지날 것 날새야죠. 같고요. 우선은 국회도 이 최근에 이 코로나19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 법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될 건 없는 건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임시국회 열리기로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죠. 합의는 됐는데 일정을 못 잡은 그렇죠. 거죠. 네. 2월 17일부터 열기로 그건 합의됐어요. 예. 근데 본회의를 뭐 며칠에 할지 몇 번 할지 뭐 이런 구체적인 거는 합의가 안 된 상태죠. 지금 보면은 그 김용남 의원께서는 우한 폐렴이라고 계속해서 이제 네. 말씀을 해 주시고 신종 코로나 이거를 이제 코로나19 어제 정부에서는 이렇게 명칭을 좀 공식으로 이제 정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특유의 이름을 갖고 지금 갈등이 있다면서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니 이건 애초에 우한 폐렴으로 불렸어요. 예. 그리고 이 언어 생활은 국내 습관이잖아요. 예. 일단 우한 폐렴으로 지금도 보도가 그렇게도 최근까지도 많이 났었어요. 우한 폐렴 뭐 이렇게 관련한 사망자 확진자 숫자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네. 이 중국의 심의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중국 관련 또 지역명이 다 빠진 코로나19 원래 정식 명칭은 못 외우겠더라고요. 무슨 CV 뭐 COVID 예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외우고 싶지도 예. 않은데 하여튼 낯설어요. 그래서 아니 국민의 습관도 언어 생활의 습관도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나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그만하십시오. 제가 아무리 사실 김용남 의원님과 토론하면서 의원님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만 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 말이 안 되냐면 2015년에 사스 메르스 이후에 네. 이게 지역을 넣게 되니 그 해당 지역이 엉뚱한 불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WHO가 이게 인류에게 전염병은 숙명과도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역 이름을 빼자 이렇게 그 내부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초기에 우한에서 폐렴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한 폐렴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초기에는. 네. 그런데 WHO가 지역명을 넣지 말자. 그렇게 제안을 해서 신종 코로나라고 불리다가 11일 날 2월 11일 날 WHO가 2019 코로나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쓰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 정부가
그래서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이렇게 쓰겠다. 우리는 줄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예, 깜놀 뭐 이렇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언론이 그런 게 아니고요. 일부 보수 언론. 제가 보기엔 언론이라고 보기 어려운 언론들이 지금도 우한 폐렴을 고집하고 있죠. 근데 그 언론들은요. 늘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사는 언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한국당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자한당, 자유당 이러면 싫어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WHO의 국제 기준을 따르는 게 맞고 네. 가짜 뉴스도 막 살포를 해요. 외국 언론들은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지금도 1차 대전쯤에서 수천만 명의 그 사망자를 냈던 질병에 대해서 다들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메르스도 사실은 그 앞 글자가 미들 이스트의 준말로 나가는 거잖아요. WHO 사무총장 가뜩이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중국의 눈치를 너무 본다. 그리고 중국의 돈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냐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지역적인 문제인 건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 갖고 뭐 특위를 한 해마다 할 문제는 아니고 예. 조속히 타결해서 명칭은 뭐 어느 쪽으로 가든 정해야 되는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너무 국가주의가 강해요. 국가가 결정하면 무조건 다 따라야 된다는 국가주의, 뭐 어떤 면에서는 전체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게 경제가 됐던 뭐 언어 생활이 됐던 교육이 됐던 너무 그 국가 권력의 힘이 비대해지고 있다는 감은 지울 수가 없어요. 네. 전체주의가 뭔데 전체주의라고 말하세요. WHO가 2019 코로나로 이게 정식 명칭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해서 그걸 따르는 게 국가주의입니까? 의원님, 우리가 아무리 토론을 하고 정파적이라고 해도 사실 저는 국회가 특위 구성하는데 이름 때문에 WHO가 2019 코로나로 쓰면 좋겠다 권고하면 국제 기준을 따르면 되지. 그럼 자유한국당 뭐 때문에 그렇게 굳이 우한 하는 겁니까?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아마도 집권 세력이 될 생각이 없으며 그리고 중국과는 어떠한 교역도 하지 않을 생각이십니까? 아니 더민당은 도대체 다른 이해가 안 사안은 가요. 다 국제기준 무시하면서 왜 이것만 더민당에서는 지금 또 국제기준을 그게 따라야 아닙니다. 된다는 거예요. 또 지금 거짓말하고 계십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더민당으로 부르는 그 태도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아까 자한당이라고 3번 아니죠. 말씀하시는데 제가 2번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해도 되겠냐. 그렇게 예를 든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제가 더민당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아니 저는 자유한국당이라고 꼭 부릅니다. 공식적으로.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 한국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원하니까 저희가 이름이 최민이잖아요. 저는 최민이로 불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를 누가 최민 뭐 이렇게 부르면 좋겠습니까? 싫거든요.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임시 국회를 빨리 여는 것에서도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원내대표도 아니고 뭐. 이 명칭 때문에 참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을지는 솔직히 좀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남 전 의원과 각설하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치권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두 분께서 또 다양한 말씀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오늘 그 자유한국당 그 비례정당 미래한국당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고 네. 또 하나는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공천 전략 공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협하다는 유권 해석을 이미 좀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 비례정당 비례 후보 선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최민희 의원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이게 법 만들 때 네.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네. 대의원, 당원 등의 투표 절차에 따라 비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정당법에. 예. 네. 그러면 그거에 따라 당원 당규가 잘못됐다면 네. 각 당이 맞춰서 바꿔야 되는 것이죠. 네.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당이 어렵겠죠. 왜? 네. 과거에 관행에서 탈피해야 되니까. 그거 어쩌겠습니까? 과거에는 1번은 누구 2번은 누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내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2016년에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쭉 후보자들을 이렇게 연설을 시키고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해서 순위를 결정하고 그렇게 갔거든요. 아, 예.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원 대의원이라고 명시했거든요. 예, 예. 그럼 이제 선관위가 해줘야 될 일은 민주적 심사 절차가 어떤 것이다. 예, 그러면 여기서 지도부는 어디까지 할 수 있다. 순번은 정할 수 없지만 이런 후보들을 되게 영입했습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네. 구체적인 판단을 해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대의원, 당원 등의 투표 절차인데 범위를 대의원 당원의 뭐 10%로 한다든지 5%로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이걸 가지고 정치적 논쟁을 선관위와 각 당이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영남 의원께서는요. 그 기존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죠. 네. 왜냐하면 이 조항이 이번 선거법 네. 소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면서 들어간 조항이잖아요. 솔직히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동안 비례대표는 특히 당권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순위를 정해주다시피 한 게 사실이에요. 그야말로 약간 전략 공천이었죠. 그야말로 사실상 100% 전략 공천에 가까웠죠. 약간 뭐 다른 요소를 집어넣은 적도 있습니다만 네. 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제도 폐지를 호신으로 그건, 예. 하고 있는 사람의 일관되게 입장에서 보셨죠. 네. 이게 폐지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선관위의 입장이 찬성해요. 그런데 하나 또 걱정되는 것은 사실은 공천이라는 것은 정당에서 책임지고 국민들께 일종의 상품을 내놓는 거잖아요. 예, 우리 예. 정당이 이런 상품을 후보자들을 내놓겠습니다라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선관위가 정당 내부 문제에 너무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빌미를 제공하게 되지 않을까. 이번 그 비례대표 공천 문제가 이게 선관위도 결국엔 권력이거든요. 그것도 수용 못한 사람도 고소고발하고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또 뭐 그러니까 고소고발은 이게 뭐 그동안 하면 하는 거고. 비례대표 공천이 문제가 많았던 거는 명백해요. 그리고 고쳐야 되는 것도 명백해요. 근데 그거의 개선을 선관위가 일일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악용 소지가 있어요. 예. 저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월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은 늘 네. 나왔던 지적이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전 오해가 있으실까 봐 말씀드리면 각 당이 선거 때가 되면 비례대표를 공천합니다. 네. 이건 사실상 전략공천이라는 말씀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런 비례대표 공천으로 정당은 뭐를 얻는가? 네. 우리가 좋은 인재를 영입했다는 걸 내보임으로써 선거에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걸로 통해서 표로 심판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2016년 더불어민주당은 인재 영입을 잘해서 그나마 일당이 됐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당시의 새누리당은 최순실 공천이다. 이래서 비례대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각 당 지도부가 가능하면 좋은 인재를 영입하려고 하는 것이 맞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공천에 전략 공천을 도입하는 것이 막 악인 듯이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를 영입할 때 자유한국당이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좋은 후보를 영입하지 뭐 되지도 않는 후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20% 전략공천 조항에 대한 유권 해석을 선관위 의뢰했는데 해석 안 했다고 지금 뭐라 그러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선관위가 따로 그 부분을 유권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안 된다 전략공천은 이렇게 해석한 것으로 보고 각 당이 준비를 해야죠. 근데 어차피 이 선거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진 건데 선관위로서는 아니 국회에서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반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보세요.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예. 대의원, 당원 등의 투표 절차를 거치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A라는 정당이 비례대표 그러니까 전략 영입을 10명 했다고 칩시다. 네. 이 10명이 순번은 못 매기지만 그 10명을 그냥 당원 대의원들 10% 정도를 선거인단으로 추출해서 이거 투표해 주십시오. 해도 되는 것인지 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복잡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공천 상황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은 제가 잠시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2046님과 8341님의 의견이 좀 다르게 나와서 소개해드리고
헤드라인 뉴스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046님. 우한 폐렴 왜 안 됩니까? 질병 초기에 널리 쓰던 말입니다. 일본 뇌염, 스페인 독감 등 일반 명사화된 질병도 많이 있는데 우한 폐렴이라는 말이 저는 크게 잘못된 말이라는 것 이해되지 않습니다. 8341님 공식적인 명칭이 정해졌다면 코로나19로 써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한국당이 우한 폐렴을 고집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뉴스 듣고 기상청 갔다 교통정보 확인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시사본부. 네,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8748님, 두 분께서 수도권 같은 지역구에서 같이 출마하시면 빅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7821번님, 이 코너 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속이 다 시원합니다. 두 분 다 응원합니다. 논리도 확실하고 말씀 참 또박또박 잘 하십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요.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반의 수학이라 그럴까요? 본인의 이거보다 거목이 될 나무를 엉뚱한 데다가 뿌리를 박게 하면은 거목으로 자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잘못된 장소를 이제 벗어나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피력을 함으로써 절반의 수확은 거뒀습니다. 낙동원 전 프로의 승리 경험이라 할때 2010년 되게 좀 그런 경험도 있어서 어려운 지역에 함께 이렇게 좀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제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가 고향 출마 접겠다. 여기에 대한 자유한국당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발언, 또 낙동강 혈투 예고에 대한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발언 들으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지역 매치들이 서서히 지금 하나씩 구도가 좀 잡혀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가 김영남 의원님과 최민희 의원님과 얘기하시면서 황교안 대표 저렇게 우물쭈물 하다가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그러고 나서 주말 사이에 종로 출마를 선언을 하셨고. 바로 그 다음날 금요일 오후에 출마 선언했죠. 예. 그때 나가실 때 걱정하셨더니 결국엔 또 그게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빅매치가 종로에서 성사가 됐고 이제 지금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홍준표 전 대표와 김두관 의원 그리고 거긴 또 김태호 전 지사도 연관이 돼 있는 상황인데 좀 구도는 서서히 좀 이렇게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아까 김영호 공천위원장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거목이에요? 고목이에요? 거목. 아, 그래요? 저는 네. 고목으로 들었어요. 근데 예. 이제 양산을 전직 경남지사들 간의 대결이다. 이런 면에서는 흥미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기가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 험지다? 그건 약간 억지예요. 누가 봐도 양산은 14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는 그때는 이제 양산 갑을로 분리되기 전이었는데 한 번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정당이 놓친 적이 없어요. 예. 유일하게 지난 20대 총선에서 갑을이 분구되면서 그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측의 표가 일부 무소속으로 갈라지면서 민주당에서 초선 의원이 당선된 건데 네. 그런 특이한 상황만 없으면 여기를 험지라고 주장하는 건 좀 억지예요. 아무래도 유리한 지역이죠. 절대적으로.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엔 홍준표 전 대표께서 그동안 말씀은 시원하게 이렇게 강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행동도 보여주셔야죠. 서울의 어디 정말 험지. 아니면 수도권으로 왔었어야 됐다. 수도권의 민주당 우세 지역 이런 데 험지에서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말은 그렇게 시원하게 잘하시더니 본인은 경남 어디를 그냥 이렇게 찾아다니는 모습은 전형적인 방구석 여포예요. 네. 민주당은 경남지사 출신 김두관 의원은 이미 전략 배치한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번 논란
양산을이 자유한국당의 험지인가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으니까 성지인가 이런 논란이 일어난 것 자체가 네. 김두관 의원한테는 호재죠. 그래서 의문의 1승 하신 겁니다. 예. 왜냐하면 김두관 의원은 수도권의 꿀 지역구를 버리고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희생하면서 험지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참 답답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본인의 그런 선당 후사적 희생이 이게 묻혀버린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고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양산을 지역이 사실은 5.5 대 4.5 정도로 네. 자유한국당이 우세한 지역입니다. 그 표가 갈라져서 서영수 의원이 당선된 거거든요. 민주당에.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닥을 기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갑자기 운이 트일났는지 자유한국당 쪽에서 홍준표 전 지사가 양산을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지다. 네. 그러면서 거꾸로 이게 아주 핫한 플레이스로 만들어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김두관 전 지사가 네,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선거라는 게 역동적이고 흥미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새 한국당 주자들의 그 몇몇 주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험지가 아닌 곳을 셀프 험지로 만드는 재주들이 있어요. 내가 나가는 곳은 험지다. 하지만 난 거길 나간다.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절대 험지가 아닌데 네. 자꾸 셀프 험지를 만들더라고요. 그런 면이 요새.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 새보수당 유승민 위원장은 불출마를 네. 선언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보수통합이 그동안은 안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뭔가 진행이 되고 조금 전에 보니까 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전진당과 합당 의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당명은 미래한국통합신당으로 한다. 뭐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는 하는데 이런 그 보수통합의 움직임들 어떻게 보세요? 뭐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당명은 아무래도 자매 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연계성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앞에 미래한국통합신당 대자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아니요. 미래한국통합신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한국통합신당. 예. 여기서 이달 하순이나 다음 달 초에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까지 합류한다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바꿀 수는 있겠죠. 미래한국 대통합신당. 뭐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새로운 보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다 오고 싶어 했거든요. 거의 네. 대부분. 유승민 의원만 좀 머뭇거리셨어요. 그런데 김영호 공천위원장 체계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순간에 사실상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대부분 또 입당보다는 복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복당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서 당명이 좀 바뀌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은 되죠. 범위가 문제죠. 네, 네. 범위가 문제였고 그런데 대통합신당은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와도 대는 못 쓰죠. 왜? 우리 공화당하고 통합 못 하거든요. 그쪽도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유승민 전 대표가 계속 주장한 게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거예요. 근데 탄핵의 강이 입수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 보수당 의원들이 굴욕적으로 복당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파워게임에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승리한 거고 유승민 전 대표는 짠하게 됐죠. 네.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불출마 선언하면서 이제 합당으로 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의미 있는 합의문을 받아내거나 이것도 못했거든요.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예. 명분도 못 얻고 그렇다고 지분도 못 얻고 그러니까 두 지분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고 난 이후에 대체로 그 평론가들은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의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도 안 내려놓냐. 종로 출마는 사실 대권 후보 가고 싶으면 여야 모든 정치인이 종로 출마하고 싶은 곳입니다. 거기 험지가 아니라 대권의 지름길 성지예요. 대권의 성지. 네. 거기 가면서 계속 험지인 듯이 코스프레 했죠. 그리고 당대표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아주 짠하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정병국 의원이 통추에 참여는 했습니다만 지금 새보수당의 운명은 개별 의원들의 운명은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의 처분에 맡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감동이 없는 통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그 종로를 확보한 황교안 대표가 통합 과정에서 뭐 최고위원을 몇 명 주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과감하게 내려놓겠다. 내가 보수 통합을 위해서 한다면 조금 모양은 예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통합 형태가 이렇게 된 건 황교안 대표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새로운 보수당의 유승민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유승민 의원이 자꾸 시간을 끄니까 그럼 혼자 그냥 남으세요. 우리 얼른 갈래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탓하실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탓이라기보다 이건 귀책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 예. 바라보기에 사실 감동을 주는 통합이 되어야 보수 유권자들이 힘이 나잖아요. 예. 근데 그런 통합은 돼서 다행인데 이게 뭐지? 게다가 명칭에도 보수라는 말을 못 넣고 있잖아요.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안철수 전 대표가 오기를 바라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오면 안철수 전 대표는 미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철수라는 사람의 브랜드는 중도. 그렇죠? 그래서 극단적인 정치를 경계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유한국당 내에는 여전히 극단적인 친박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안철수 전 의원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보수 통합 신당이라는 말도 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도 불분명하고 감동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제 말씀은 지금도 안 늦었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황교안 대표가 대표직을 버리고 네. 유승민 대표를 만약에 지도부로 앉혀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확 다르게 보죠.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탈표도 꽤 많을 거예요. 사실은 이 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플러스 요인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 요인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쉽게 말씀드리면 유승민 의원하고 합치면 저 자유한국당 안 찍을 거예요라는 유권자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계산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퀘스천 마크예요.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도 저도 아닌 걸 중도라고 자꾸 표현하는 거에는 반대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주말 오늘 시간 마치고 나서도 주말 지나고 나면 오늘 여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현실화되거나 실현되는 경우가 또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마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남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